네, 첫 번째 소식은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뉴스예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양측 사망자가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입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총을 쏘며 들이닥치자 축제 참가자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이 축제 현장 주변에선 260여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여성을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웁니다. 잔뜩 두들겨 맞은 남성 일행도 양팔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위치는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합니다. 딸의 모습을 확인한 아버지는 오열합니다. כל ימי חיי, מאז שהיא נולדה, השתדלתי לגונן ולחבק אותה. 22살 독일 여성의 어머니는 SNS 영상을 보고 난 뒤에야 딸이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에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성폭력을 당한 흔적도 뚜렷했습니다. Man hat uns ein Video zugeschickt, wo ich eindeutig unsere Tochter erkennen konnte, bewusstlos im Auto mit den Palästinensern und wie sie den Gazastreifen abgefahren sind. 이렇게 하마스 무장 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은 100여 명.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 역시 30명가량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과 노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납치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10월 7일이 토요일이고 이제 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었고 보니까 이게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를 기리는 이제 축제에 하마스가 난입을 해서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를 한 거잖아요. 예, 많이 맞습니다. 이제 또 사상자도 많이 나고. 일단 하마스가 저지른 이 테러, 이거는 뭐 명백한 테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규탄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극우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연정을 해야 되면서 이제 극우들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책이 이제 이스라엘 난민촌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그 극우파에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240만 명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버리자 뭐 이 정도까지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2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망자도 한 29명 정도 되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악화일로였죠. 네. 악화일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한 건데 공격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 축제가 열린 곳은 이 가자지구 국경선에서 한 10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국적이 다양한데 독일 사람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사실 온 거예요. 음악 축제가 열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네. 좀 무차별적으로 지금 뭐 민간인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좀 납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축제장 주변에서만 269의 시신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딩 타고 철책을 넘어갔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침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영상에도 보여줬지만은 이제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마스 대원들이 막 침을 뱉는 이런 장면도 좀 나왔어요. 시신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양측에서 지금 사망자만 1,500명 그리고 부상자도 최소 6,300명 정도 현재까지 나온 건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인질을 한 150명 정도 지금 이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뭐 해방전사라고 부르든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든 한 5,800명 정도가 지금 수감돼 있어요. 네. 이들을 그래서 석방하라 이렇게 지금 뭐 있죠. 하마스 쪽에서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 11명의 미국인이 사망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테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포함해서 5개국 정상들이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이 공격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상황입니다.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사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예. 이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의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돼요. 크기는 한 세종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러네요. 데고요. 네. 240만 명이면은 대구 인구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우리 대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습을 이미 해서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마스라는 게 사실상 게릴라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를 쏘면은 다 민간인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재 한 명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추정은 1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한 네. 명씩 이렇게 뭐 예전에 김선일 씨가 참수된 것처럼 이렇게 좀 사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좀 큰일이다 정말로. 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인질이 인간방패로 삼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뭐 지상전 임박했다, 뭐 가자지구 뭐 그 방어선 이렇게 장벽 있는 데다가 뭐 탱크랑 다 지금 배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다음 군사 조치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미국에 우리 이제 군사작전 진격하겠다 이렇게 조금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9년 만에 이제 여기 가자지구에 이제 군사 육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도 있는 거고 여기 민간인들이 굉장히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지금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규정이 된 상황인데 테러리스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인질을 그러니까 잡아놓은 사람들을 다 풀어라. 그 범죄자들을 팔레스타인 범죄자들 풀어라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도 높은 폭격전에 지금 나서겠다고 지금 뭐 이스라엘은 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8시간 내에 진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진격하면은 사상자는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마스 이스라엘 관계뿐 아니라 여기 얽혀 있는 강대국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네. 중국, 지금 사우디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입장 밝히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수교는 이제 좀 먹구름이 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우디는 일단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네. 이게 앞서서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여기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계별로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하고 맺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스톱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큰 이게 아직 전쟁으로까지 보기는 힘들지만은 이게 확전되면은 이제 1973년 이후로 4차 중동 전쟁이 그때 있었는데 50년 만에 딱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왔거든요. 네. 사우디하고도.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약간 완전히 미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변화하는 외교로 해서 중국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썰들은 많이 나왔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하마스볼라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공격 도모했고 이미 모의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이란의 당국자들이 이번 기습을 승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란은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배후설에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이란에 대해서 혐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에는 이제 미국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확전을 막기 위해 지금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나 주변국들한테 계속 이제 경고,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마스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하고의 수교 협상 지금 보류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이런 국제 어떤 정세 속에서의 어떤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 가도에도 상당히 먹구름이 지금 끼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중동 지역 분쟁 확전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에 뭐 현지 교민이 계시고 또 이제 뭐 거의 순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란이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뭐 일단은 그 국제 유가가 한 4% 정도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브렌트유나 뭐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이제 뛰었고 문제는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의 20%가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는데 지나가죠. 네. 거기를 만약에 이란이 봉쇄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석유 위기, 석유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유의 중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3.7%였는데 올해는 69.5%로 5.8%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지금 미국은 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원달러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원화하고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원화라 이제 미국 달러하고 금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뭐 안정한 뭐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항공편으로 한국인 일부가 이스라엘 떠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에서 이제 내일 새벽에 인천공항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공항이 제대로 가고 있고 이번 사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치권 소식 좀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본투표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첫 행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 찾아서 지원 유세했고 여당에서 지도부 총출동했어요. 현장 분위기 뉴스 영상으로 잠깐 확인하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만에 퇴원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장이었습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자체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동원돼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선을 긋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뽑는 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심부름할 사람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네. 사전 투표율이 22.64%가 나왔어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역대 최고치 기록한 건데 이게 이제 여야가 각자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팔이 이렇게 굽는다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하루만 지나면은 누가 틀렸는지는 금방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제도라는 거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강서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젊은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게 3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20대, 50대, 60대 이렇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여기가 마곡지구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일종의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 이제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사전 선거를 왜냐면은 그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시간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럴 때 금토 이럴 때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유권자만 해도 20대 한 명, 30대 한 명 다 그쪽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젊은 분들 확실히 많이 살고 예전에 있는 한 강서구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저 2010년 뭐 8년 이때였고 8년 1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네, 완전 상점 몇 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마곡지구 예. 엄청 핫한 플레이스가 됐어요. 지금은. 예.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고문이죠. 오랜만에 유세장에 나타났는데 이제 유세 도중에 민주당 후보 가리켜서 비속어를 써서 논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김태우 후보 당의 지원 요새를 오른 거고 이제 진교훈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 깎아내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 경찰청에 이제 차장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있을 때 별로 이제 치안 실적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를 가리켜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데 그 사람 실적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원색적으로. 예,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고문도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안철수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얘기를 하니까 요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 거예요. 약간 화답하듯 얘기한 거였는데. 네, 화답하듯 얘기한 건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좀 많이 이제 뭐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주변에 뭐 자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부적절하게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고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참 잘 안 쓰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구나. 되게 어색하더라. 이게 다른 뭐 누구 어느 정치인이 했으면은 정말 찰떡같이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더라. 뭐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장미향 나는 미미님은 내일 일찍 투표하고 출근할 겁니다 하셨어요. 시카 매버릭님은 투표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표를 잘 또 유권자분들을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본투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에 아주 핫한 선언을 하셨어요. 예.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에서 3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 네. 부산에서 최고 득표를 할 정도로 좀 탄탄하다.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출마할 거 아니냐. 부산에 다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에 도전하겠다. 서울에서 승리한다면은 우리 당은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상당히 이제 압박이 좀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험지 도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재선 의원 시절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는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3달 전 정도에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쵸. 이 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이제 재선 때하고 3선 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좀 도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때는 근데 뭐 어디 서울에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뭐 지자체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험지로 나가든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전 우는 띄워놓은 상태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색을 했죠. 그래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4선이 보장돼 있는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 때는 강남 3구가 아닌 험지를 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부에 지금 1위만 상태거든요. 어디 네. 특정 지역구를 이제 찍은 거는 아닌 상태여서 그래서 험지를 어디를 보낼지 지도부에서 그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마포 올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랑 붙게 될 것이다. 뭐 마포 올 얘기랑 뭐 구로에서 구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BBS 아침 저널에 나와가지고 마포로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하 의원의 진정성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서울에 왔다라는 양론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예전 총선에도 그렇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그때도 경선을 벌였고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하 의원이 8월에 나와 절대로 자기는 서울로 옮기지 않고 해운대에서 경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하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한 달 전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제가 서울로 오냐고 물어봤는데 절대로 안 간다. 원래
원칙대로 나는 경선만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니냐, 말 바꾸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페이크 모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이 미리 이렇게 막 한참 임기가 남았는데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협조가 안 된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이거는 다 각자 지지하는 자들,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출마 선언 나는 이제 서울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중진들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중진들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간 거예요. 특히 이제 영남권에 있는 부산에만 해도 3선 이상이 뭐 6명이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갔는데 일단 기자들 전화를 다 안 받았답니다.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뭐가 뭐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대로 또 뭐 막 이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그쵸. 수도 있고. 네. 뭐 와서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비겁하다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일제히 안 받았다. 일제히 안 받았다. 예, 지금 뭐. 난감하다.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남에 있는 중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게 재선 3선 했어도 잘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럼 장제원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는 본인이 얼마 전에 용맹한 새는 발톱을 감춘다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근데 네. 그 출마가 반드시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꼬리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분위기 봐서 이제 또 거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감 직전인데 이런 선언한 거에서 요 시기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지금 사실 여야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쟁점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도 되게 많은 게 열렸는데 일단 국방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파행이 이제 이렇어요. 뭐 파행이 너무 좀 익숙해서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부적격자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켓을 테이블 앞에 붙였고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뗄 것을 요구하면서 국감장에 이제 입장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법사위는 오늘 이제 대법원 감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이제 협조를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지금 뭐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가위는 뭐 잼버리 뭐 이거가 지금 그리고 이제 김행 후보자 뭐 이제 김행랑 주랭랑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법사위하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 뭐 이게 가짜 뉴스 뭐 이제 척결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간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나니까 진짜 정말 많네요, 뭐가.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첩첩산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